진단과 분석 기술 파트 2입니다. 모델들 더 깊은 차이 그 부분이고요. 여기서는 역동 모델하고 계산관계 모델하고 그 두 개를 서로 간에 비판적인 관점으로 보면서 지금까지 모든 이야기들을 총정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렇죠. 여기서 총정리 파트인데 관계구조 모델과 역동구조 모델 이 두 가지를 좀 더 선명하게 비교해서 우리가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파트로 보여요.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모델들 더 깊은 차이. 어째서 두 모델 사이의 분열은 그렇게 오래 지속되는 것일까? 프로이트가 조정의 전략을 세웠을 때부터 지금까지 역동 모델 분석가들은 역동 모델에 대한 충성심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관계 모델 분석가들은 설리반이 급진적 대안 전략을 내놓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관계 모델에 대한 충성심을 유지해오고 있다. 그 유지해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의견이 나눠지는데요. 혹자는 이론적 차이가 분석가들의 정치적 입장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한다. 제도와 전통을 존중하는 태도의 보수와 전통을 자유로운 사고를 속박하는 족쇄라고 생각하는 태도의 진보 사이의 차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부분도 있다. 또 몇몇 사람들은 이러한 이론적 차이가 정치적인 입장보다는 이론가들 자신의 문제에서 발생한다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이론가들의 정신역동, 프로이트에 대한 정의에 따른 이론적 모델에 대한 충성심이 다르다고 보았던 거죠. 프로이트는 정신분석의 아버지이며 이후의 모든 정신분석가들은 아버지로서의 프로이트와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프로이트에 대한 분석가의 태도는 그 자신의 오디푸스적 역동에 관한 입장은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난다. 프로이트의 이론을 거부하는 이들은 아버지를 향한 살인적 원망을 행동화하고 있는 것이며 프로이트의 이론을 방어하는 이들은 아버지를 이상화하고 복종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주장으로서는 지도 분석가 밑에서 분석 훈련을 받는 관계에서 나타나는 지도 분석가와의 동일시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요. 피분석자 자신에 대한 이해는 분석가의 세계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인간의 근본적인 갈등을 바라보는 지도 분석가의 견해를 바탕으로 피분석자는 자신의 경험, 역사, 동기를 이해한다. 따라서 지도 분석가의 견해는 신참 분석가가 그의 환자를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신참 정신분석가는 지도 분석가가 갖고 있는 세계관과 깊이 동일시하며 가능하면 그 동일시를 깨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론과 치료 기법에 접근하게 된다. 여기서 지도 분석가라는 말은 보통 우리가 쓰는 말은 아니에요. 트레이닝 애널리스트라는 말인데 보통 우리가 교육 분석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교육 분석가, 트레이닝 애널리스트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서구의 인간에 대한 정치 철학적 이해 차이에서 이 두 모델 사이에 분열이 있다고 이제 이 저자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육설적인 존재다. 인간은 개인은 자신의 선천적인 자질과 운명적 요소로 짜여진 삶을 산다. 인간은 누구나 개인적 쾌락과 사적 편성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주관적 세계 안에서 살다가 때가 되면 사라진다. 다른 한편 인간은 사회 안에서 살아간다. 인간 사회와 문화는 한정된 개인의 삶을 초월하여 유지된다. 어떤 의미에서 인간 사회는 개인의 삶의 내용과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개인적 삶을 창조한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개인적인 동물이며 동시에 사회적인 동물이다. 서구의 사회, 정치 철학은 인간을 보는 이러한 상반된 두 견해 사이의 변증법적 갈등을 통해서 밝힌다. 이 개인적이다 하는 거하고 사회적이다 하는 것, 거기에 따른 이론적인 차이가 나게 됩니다. 18세기 영국 철학에서 시작하여 미국의 정치적 제도의 기초를 형성한 인간을 자신의 만족과 목표를 추구하는 개인적인 존재를 보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인간에 대한 사회적인 정치 견해를 가지게 되는데요. 먼저 여기서 개인적인 존재를 보는 견해에서 홉스와 로크는 인간이 추구하는 목적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추구로 인해 서로 방해받기 쉽다고 주장한다.
홉스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모든 인간이 권력을 추구하는 영속적인 욕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지치를 모르는 이러한 욕망은 단지 죽음에서만 끝이 난다. 개인은 자신만의 세계를 세우고 자신만의 쾌락을 추구하며 자신만의 만족을 추구한다. 개인적 만족을 추구하는 자연적인 인간에 의해 생겨난 자연 상태는 거대한 혼돈이며 전쟁의 상태이다. 개인은 자신의 재산을 늘리고 쾌락을 최대화하고자 노력한다. 이러한 자기 확장 과정에서 개인은 그의 이웃의 울타리를 침범한다. 이러한 확장 과정 때문에 모든 인간의 자기 주장과 만족은 위협받게 된다. 따라서 국가의 기능은 개인의 재산과 사적인 만족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민 각자에게 일정한 양의 자유를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사회적 계약에 동의함으로써 개인은 자신의 선택 범위를 줄이고 행동 범위를 제한한다. 이러한 희생은 자신의 생명, 쾌락,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기억을 해보면 홉스가 주장했던 게 내 기억으로는 만인에 대한 투쟁 뭐 이런 얘기를 혹시 홉스가 하지 않았었나요? 그러니까 사회계약으로 이렇게 순화되기 이전에 사람은 결국 만인이 만인과의 투쟁 관계에 있다고 봤던 그런 개념을 밑바닥에 깔고 있어서 각자가 자기 원하는 걸 취하는 이 개인주의적인 사고, 개인주의적인 경향을 갖는 인간들이 어떤 사회 계약을 맺어서 각자가 가진 권리의 일부를 포기하지 않는 한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로크는 이렇게 말한다. 이러한 전쟁의 상태를 피하기 위해 인간은 사회를 구성하고 자연 상태를 끝낸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 베를린은 이러한 것들을 소극적인 자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에 대한 또 하나의 사회 정치적 견해는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시작되어 루소, 헤겔 같은 대륙 철학자들을 거쳐 막스에로 이어진 인간의 만족과 목표는 단지 공동체 안에서만 실현된다는 견해. 인간은 본래 사회적 존재다. 인간은 타자와 떨어져서는 의미 있게 살 수가 없다. 인간의 삶은 타자와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고 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완전해질 수 있다. 이 견해에서 개인적 목표는 불가피하게 전쟁의 상태로 인도하거나 서로에게 유해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여기서 인간은 원래 타인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관계를 추구하는 존재로 여겨진다. 따라서 인간의 사회적 참여는 그로 하여금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끔 돕는다. 그러한 참여가 있는 곳에서 사람은 상호적으로 완전해질 수 있으며 서로 계몽시킬 수 있다. 루소의 이야기입니다. 개인은 사회적 계약을 통하여 사적이고 고립된 존재 상태를 초월하며 삶과 존재의 의미를 이끌어내고 보다 크고 의미 있는 전체의 일부가 된다. 인간은 동료들에게 인정받고 그들의 삶에 참여함으로써 완전한 인간이 된다. 아까 이사야 베를린이 개인주의적인 입장에 있을 때는 소극적 자유라고 그랬는데 이는 사회적인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자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지티브 리버티라고요. 설리반이 대인관계적 정신분석학을 형성하기 한 세기 전에 마르크스는 인간의 본질은 각 개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추상적 내용이 아니라 사실상 개인의 사회적 관계의 총계라고 주장했다고 해요. 여기서 어떤 적극적인 자유와 소극적인 자유라는 개념이 있는데 여기서 파지티브 리버티 그리고 네거티브 리버티 이 개념이 쓰는 내용은 조금 다른데 비슷한 연상시키는 개념이 에릭 프롬이 프리덤 프롬 그리고 프리덤 투라는 개념을 썼는데 프리덤 프롬이란 말은 네거티브 프리덤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리고 파지티브 프리덤은 프리덤 투라고. 그래서 소극적인 자유와 적극적인 자유를 이때도 쓰고 있는 내용은 조금 달라요. 여기서 에릭 프롬이 썼던 프리덤 프롬은 어떤 압제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죠. 압제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고 프리덤 투라고 하는 것은 뭔가 리얼라이제이션, 실현,
진정한 자유는 자기를 실현하는 것이다라는 개념이죠. 뭔가를 이루어가는 과정. 자유스럽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자기 원하는 것을 창조하는 작업이고 자기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진정한 자유는 프리덤 투, 그래서 파스티브 프리덤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된다. 물론 프리덤 프롬이라고 하는 개념, 소극적인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자기 실현을 향한 이런 프리덤 투라는 개념, 적극적인 자유라고 하는 것이 에릭 프롬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개념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리버티를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나누는 개념은 어떤 개인적인 자유와 사회적인 자유, 뭐라고 할까, 조금 그렇게 단순하게 하기는 어렵지만 소극적인 자유는 개인 중심의 사고방식이죠. 자기 것을 지키는데 불가피하게 자기의 권리를 이양해 주면서 궁극적으로 지켜내고 싶은 것은 자기 것을 지켜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기 개인적인 것 중심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적극적인 자유라고 할 때는 어떤 공동체를 이루는 것 속에 자기가 가진 것으로 완전해진 게 아니고 다른 사람과 자기가 합쳐지면서 여기에서는 적극적인 자유가 형성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참여를 중심으로 하고 있죠.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개념이죠. 관계를 통해서 인간이 성숙해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다른 어떤 어프로치죠.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어프로치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런 철학적인 사조, 이 두 가지가 정신분석 세계에도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신분석 세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어떤 마들이라고 할까요? 역동 구조 모델과 또 하나는 관계 구조 모델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기본적인 모델이 서구에서 철학적으로 보고 있었던 소극적인 자유와 적극적인 자유와 바로 직결돼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 저자의 견해는 굉장히 흥미로운 견해예요. 서구 정치 철학과 정신 분석 모델과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고 이 저자는 이야기를 끌어나갑니다. 서구 정치 철학의 두 줄기는 정신 분석학에서 역동 구조 모델과 관계 구조 모델의 형태로 다시 나타나고 있다. 소극적 자유의 원리처럼 역동 모델은 개인의 마음과 정신 기구가 정신 기능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용한 단위라는 전제를 받았고 있다. 홉스처럼 프로이트도 개인이 권력과 개인적 쾌락과 만족을 추구한다고 보았다. 프로이트는 말년에 비관주의에 젖어들면서 철저한 홉스주의자가 되었다. 비문명화된 국가에서 인간은 자신으로부터 그리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이웃들에 의해 위협받는다. 사회적 조직은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은 본능을 대폭 포기하는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다. 인간은 사회를 떠나 살 수 없으나 사회는 근본적인 의미에서 인간의 본성 자체에 대해 적대적이며 인간의 가장 깊고 완전한 만족을 제거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사회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네거티브하죠. 사회는 필요하지만,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의미에서 인간의 본성 자체에 대해 적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깊고 완전한 만족을 제거한다. 그래서 사회와의 관계는 항상 적대적이고 대립적인 관계가 밑에 깔려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다른 쪽의 모델에서는 관계를 통해서 성숙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여기서는 사회와의 관계는 불가피하게 관계를 맺고 있지만 인간의 본성 자체에 대한 위협이고 적대적인 존재가 사회다, 이렇게 보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죠. 그렇게 되면 자기 권리를 이양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불가피하게 이 사회 속에서 살아야 되지만 이 사회는 결국 자기와 적대적이기 때문에
관계는 최소한으로 소극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 사회적 인간은 안전하지만 체념한 존재이며 그는 사회가 허용되는 제한된 영역 안에서만 만족을 얻는다. 이와 같이 소극적 자유의 원리와 욕구 구조 모델은 인간을 개인적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로 본다. 적극적 자유의 원리를 받아들이는 관계 구조 모델은 인간을 고립된 개체로서 이해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 이러한 전제는 인간은 고립된 상태로는 분명하게 정의될 수 없다는 설리반의 주장에서 명료하게 드러난다. 루소나 마르크스처럼 설리반과 페어베어는 인간은 본래부터 타자들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를 지녔으며 관계를 통해서 인간다워진다고 봅니다. 그들은 고립된 개별적인 인간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사회를 떠나서는 인간성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적극적 자유의 원리처럼 관계 구조 모델은 인간을 타자와의 관계를 추구하는 존재로 본다. 여기서 엄청난 차이가 나죠. 여기서 관계 구조 모델에서는 인간은 사회를 굉장히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사회를 추구한다, 관계를 추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관계 추구가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고 볼 수 있겠죠. 인간이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냐 아니면 욕동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냐 하는 근원적인 차이가 여기에 편리하게 드러나죠. 그 다음에 가보죠. 그렇다면 어째서 하나의 이론 안에 개인적인 요소와 사회적인 요소 모두를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일까? 서구 정치 철학의 맥락 안에서 정신 분석학의 두 모델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욕동 모델과 관계 모델은 서구 문명을 지배해온 두 인간관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인간은 개인적인 존재인 동시에 사회적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정치 철학자들처럼 정신 분석 이론가들은 인간이 가진 이 두 요소 중 하나를 중심으로 그들의 이론을 형성해왔다. 코헛과 스탠더는 이 두 요소를 모두 포함한 혼합 모델을 세우려고 했으나 욕동 이론과 관계 이론의 전제는 양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혼합 모델은 불안정한 것이 될 수밖에 없었다. 정치 철학처럼 정신 분석학 모델들은 완성된 인간의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의식적인 또는 무의식적인 전망의 바탕을 두고 있다. 욕동 모델과 관계 모델은 인간의 완성된 삶에 대해 서로 다른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전망 위에 세워져 있으며 이것들은 각각 하나의 완전한 설명체계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사야 베를린은 정치철학 안에 존재하는 두 입장을 혼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두 모델은 하나의 개념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아니라 삶의 목적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다른 해석을 제공한다. 임상적으로는 이 모델들의 통합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이론적으로는 이 두 모델이 통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모델은 각각 타협될 수 없는 절대적인 주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두 가지 주장을 완전히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두 모델은 각각 나름대로의 궁극적인 가치를 추구한다. 인간의 삶의 목적을 위해 봉사한다는 점에서 각 모델이 갖는 가치는 역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동등하다. 이사야 베를린이 이렇게 말했다. 욕동 모델은 개인적인 쾌락 추구와 욕동의 분출을 인간 존재의 기초로 본다. 여기서 사회적 욕구와 활동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활동은 욕동과 그 변천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관계 모델은 관계적 구성물을 인간 존재의 기초로 본다. 여기서 선과 공격성의 충돌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행동은 관계적 탐구로 얘기합니다. 각 모델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으며 다른 모델을 삼켜버릴 수 있다. 각 모델들은 근거적으로 서로 다른 선언적 전제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비교될 수 없다. 푼의 입장에서 나옵니다. 두 모델의 지지자들 사이의 대화는 비록 두 모델들의 차이를 명료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할지 모르나 결코 두 모델의 의미 있는 통합을 가져오지는 못한다.